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사업은 운이라고. 누군가 잘 되면 그 사람이 원래 특별했던 거라고 말합니다. 타이밍이 좋았다거나 시기가 좋았다거나 시장이 좋았다거나 시대가 만들어준 결과라고 말합니다. 전 이런 표현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누군가가 성공하는 방식을 나의 삶의 예로 둔다는 건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평생 자신에게 벽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챌린지에서 작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런칭 첫 달에 매출 3천만 원 넘겼습니다. 월 순이익은 1천만 원이 넘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제품의 매출은 1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잘 만든 제품 하나가 영업사원이 돼서 연봉 약 1억 원을 찍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한 거라곤 잘 만든 제품 하나뿐이었죠. 이미 제품을 로켓으로 자동화한 상태였고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배송과 포장, 반품, 교환은 전부 다 로켓에서 알아서 해주고 물류센터에서 전부 다 작업을 해주니까 사실상 제가 해야 될 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길어봐야 한 달 남짓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간 또 회의할 겁니다. 정말 사업은 운이 아닐까? 혹시 시기가 좋아서 우연히 시장이 열려서 운이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난 거 아닐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누군가는 한 번의 시행만으로는 확신 얻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반복 가능한 구조라는 걸 눈앞에서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누군가 또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30일 만에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에 파격적인 조건도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챌린지를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과 같은 방식으로 공장을 통해서 건강식품 2,000개를 제조 의뢰했고 초도 발주 금액은 총 933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30일 동안 최소 2,500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 플랫폼 수수료를 감안해서 안정권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2,500만 원의 매출 만들기. 이걸 라이브로 하는 건 처음인데요. 저는 과연 이번에도 이 두 번째 챌린지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6년 정도 된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시작을 해서 지금 연매출 100억 정도를 한 친구인데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종종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제가 이 챌린지를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고기 반찬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단 시작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응이 없나 물어봤었는데 한 2초 정도 텀을 두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 채널 삭제하기 진짜 싫나 보구나. 좀 공감성이 결여된 이야기죠. 아니 대체 어떻게 30일 만에 1,000만 원의 이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지? 그런데 사실 이 반응이 정상적입니다. 월 매출 1억만 돼도 이 정도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구현과 재현이 가능하다는 걸 말입니다. 시장의 허점을 찾고 소비자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소비자에게 맞는 제품을 내놓는 방식은 시장의 어떠한 카테고리와 그 분야를 불문하고 먹히는 공식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전 이전에 했던 방식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테스트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레시피와 구조 그리고 타겟하는 키워드는 달랐지만 큰 틀은 거의 같았습니다. 머신러닝에서 기회를 찾고 온라인에서 공장을 찾고 챗GPT나 AI를 활용해서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실제로 제품을 런칭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다시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처음부터 로켓크로스로 넣었습니다. 물류부터 자동화하고 구조부터 깔아둔 상태로 시작한 거죠.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시장이 어려워졌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유사한 방식은 안 먹혔을까요? 아니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시장의 상품을 선보인 지 1일차부터 바로 약 7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매출이 찍혔다는 건 앞으로도 이 흐름이 이어질 거란 뜻이었고 별다른 변수만 없다면 2주 정도 뒤에는 하루 매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해도 될지 참 고민을 했었는데 전 그냥 눈 감고 이제 일어나면 하루 20만 원, 30만 원이 벌려있는 시스템이 또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 시스템 하에서 제가 어떤 걸 할진 자유입니다. 뭐 여행을 가든 맛있는 걸 먹든 가족이랑 소중한 시간을 보내든 더 크게 사업을 확장을 하든 이제부턴 제 선택에 따라 달렸죠. 제가 이 챌린지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육체적인 노동 없이도 잘 만든 시스템 하나가 실제로 연금을 만들어 준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회사 가서 직원들 업무 컨펌하고 일 잘하고 있나 이야기 좀 들어보고 회의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바람도 좀 쐬고 그리고 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어느 한 곳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바로 그 목적지는 태국이었습니다. 해외 물류센터를 관리하고 있어서 출장이 잦은데 그 과정에 방콕에서 봐야 될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 방콕에서 물류센터 짓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쉬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방콕은 디지털 음악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라운지와 24시간 카페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본인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런칭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해외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트레이딩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전 방콕에 가서 영감을 충전받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인종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여기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식 경험인데요. 방콕에 진짜 맛있는 것들이 휘황찬란할 정도로 많아가지고 그 공간에서 미각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여기 되게 기가 막힌 미슐랭 맛집들이 많거든요. 특히 방콕 같은 경우에는 그로서리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거의 동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권역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제품들도 쉽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트렌드들도 간단히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특히나 재밌게 봤었던 게 쇼핑몰에서 피스타치오 버터랑 화이트 초콜릿 같은 제품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두바이 존득 쿠키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제품들도 한국에 들여오면 또 이제 상품화가 될 수 있겠다, 그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두바이 존득 쿠키가 대한민국을 강타할 정도로 엄청난 유행이 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뜬금없이 크루즈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크루즈에 탑승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더 재밌는 겁니다. 제가 어딜 가든 어디서든 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디지털 노마드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 가만히 누워있는 걸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낮엔 학문을 공부했고 밤에는 문화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루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출이 나오면 캡처 정도만 하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싫어하다는 소식만 전하고 그 정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챌린지가 끝날 때까지 리조트에 박혀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콕에 온 지 한 4일차쯤에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2주차쯤부터 순위가 최적화가 되면서 분명히 하루 매출이 안정적으로 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매출이 그냥 50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건 상품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영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매출 자체만으로도 사실 순이익이 그렇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방콕에 온 지 5일차, 그러니까 챌린지가 한 14일차가 되었는데도 매출의 변동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월 20일에 매출도 찾아냈습니다. 거의 50만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예측했던 그 매출의 결과와는 반토막이 나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시간에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인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무실에 앉아서 상품을 다시 봤어요. 근데 보니까 바로 원인을 알겠더랍니다. 진짜 보니까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겁니다. 상세 페이지를 제가 안 올린 겁니다. 이미지가 아예 누락이 돼 있고 제품 이미지만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을 해도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물론 여기서 얻은 유의미한 데이터 중 하나는 그렇게 해도 살 사람을 샀다라는 그 사실이지만 그렇게 놓친 기회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기회비용적으로 최소 2배소에 해당을 하겠죠. 일단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한 액션은 새로운 상세 페이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플랫폼에는 최신성이란 게 있어서 탄력을 받지 못한 제품은 순위를 날리거나 그 이상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다시 수정해서 업로드한다라고 해서 곧바로 매출이 기적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럴 보장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채널 삭제빵을 걸고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출이 오를 거라는 확정적인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낸 답은 확실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제품 이미지를 수정하고 나서도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간만에 스트레스라는 걸 좀 받게 됐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현명하게 쳐내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옆 사무실에 있는 큰 셀러들한테도 전화를 좀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품 런칭했었는데 SNS나 기반도 없는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물어봤었는데 다들 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광고 어떻게든 더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채널도 없고 SNS도 없고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플랫폼 베이스로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페이스북 광고, SNS 광고, 스레드 이런 곳에서 광고라는 게 사실 정론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SNS 광고를 튼다라고 해서 바로 제품이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만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엔 SNS도 이 제품들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 관점을 학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실을 고려하게 되면 이게 25일차에 터질지 28일차에 터질지 33일차에 터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건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도박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확률과 통계로 계산해보니까 경우의 수가 한 380가지 정도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승률은 20% 미만이었습니다. 챌린지가 거의 열흘이면 끝난 시점에 계속해서 경우의 수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챌린지가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제품 어떻게든 더 팔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저는 유일한 경우의 수를 찾았습니다. 정말 유일하게 제가 가진 이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타겟한 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거였습니다. 챌린지가 남은 시간이 그 당시 거의 9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에는 곧바로 하루 이틀만 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드롭시핑입니다. 드롭시핑은 재고 없이도 제품 판매할 수 있는 구조로 재고가 있는 사람의 제품을 내가 업로드를 하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발송을 구매자에게 해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결제가 들어오면 비로소 그때 확정된 구매를 기반으로 판매자에게 가서 제품을 발송할 수 있는 구조죠. 여기 이 공급자가 국내면 위탁 판매라고도 하고 공급자가 해외에 있으면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델의 좋은 점은 첫 번째로 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먼저 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찾아서 한국에 업로드를 하기만 하면 바로 판매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한정으로 상품을 찾아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드머니를 쌓았고 그렇게 매출들을 계속 올리다 보니 저만의 사업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결국에 저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해외 구매 대행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가 구매 대행을 했을 때 제품을 찾을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기상천외하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상품들이 수억 개는 넘고 그 사이에서 제가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걸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 제품이나 올린다라고 해서 판매가 되지는 않죠. 소비자가 수요하는 그 데이터들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는 제품들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트렌드를 어디서 얻냐? 그 데이터를 어디서 얻냐? 바로 머신러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트렌드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바로 팔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저의 상황에 있어서 만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제품을 찾는다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상품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2에서 3일이 걸립니다. 이게 저한테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결과나 매출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만화의 열흘 안에 결과를 내야 되는 그 시한부 상태가 돼버리니까 저한테 이야기가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저한테는 유일한 경우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당장 찾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빠르게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제 눈에 뉴스 하나가 보였습니다. 꽤나 제 눈을 반짝이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두바이 쫀드 쿠키였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바이 쫀드 쿠키를 너무 먹고 싶어서 줄을 서고 오픈런을 하고 없어가지고 못 산다라고 하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유행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워낙 유명했으니까요. 방콕에 있었을 때도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제가 사진을 촬영한 걸 보면 실제로 여기다 인증을 하고 있었고 이 시점에 심지어 장원영님께서 인증을 한 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큰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풍미한 유행이 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보고 있었고 챌린지의 돌파구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어떠한 소비자의 심리와 단서조차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저도 처음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두바이 쫀트 쿠키를 팔면 되지 않을까? 내가 직접 베이킹 제품 만들어가지고 플랫폼 업로드를 하면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바로 막혔습니다. 두바이 쫀트 쿠키를 직접 판매하려면 위생 허가도 제품화도 세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지금 베이커리 카페들도 재료 수급이 안 돼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재료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도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행정적인 루트를 타는 그 기간 자체도 저에겐 거대한 로스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뉴스를 보고 나서 머신러닝도 보고 데이터도 계속 보고 소비자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가 거기서 한번 멈췄습니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조금만 더 다시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두바이 쫀드 쿠키를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까지 몰렸는가? 희소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왜 희소한가? 수급이 안 돼서 그렇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다. 그때 관련 뉴스들을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피스타치오가 동났다. 마시멜로도 대란이 일어날 예정이라서 다이소에서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정리가 됐습니다. 아, 원재료가 수급이 안 돼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구나. 판매하고 싶어도 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그 원재료가 무엇인가? 마시멜로,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카카오가루.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카카오가루는 전국에 널렸습니다. 마시멜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이 마시멜로도 대란이라고 말하지만 마시멜로는 전 세계 어디서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다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볶으면 끝난 재료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앞으로도 가장 동날 확률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 가장 사람들이 고부가 가치로 수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피스타치오가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걸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든 일반이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게 피스타치오였죠. 동시에 피스타치오는 두바이 쫀드 쿠키의 핵심 원재료이기도 했습니다. 피스타치오가 없다면 애초에 두쫑쿠에서 두바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피스타치오를 거의 열흘이 남은 이 챌린지 구조 상태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피스타치오를 드랍시핑으로 구매 대행을 한다는 걸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그냥 들고 오는 순간 그건 결국엔 단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똑같은 방식으로 들고 오는 순간 바로 치킨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원재료를 단순히 그대로 들고 판매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자살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생각의 유턴을 찍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시점에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해보려면 실제 소비자의 생각 구조를 행동 단위로 분해해야 합니다. 두바이 존트 쿠키를 만들려면 피스타치오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스타치오를 탈각하고 갈고 스프레드를 만들고 여기에 오일이나 설탕, 화이트 초콜릿 같은 걸 넣어서 원하는 질감으로 맞춥니다. 여기에서 실제 배합을 어떻게 맞추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그 두 종구의 맛이 결정이 되죠.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과정에 되게 인상적인 글 하나를 봤습니다. 스레드에서 어떤 업자가 피스타치오를 탈각시키느라고 손이 부르튼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찾던 병목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판매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이 모든 과정들이 생략이 된 상태에서 제품을 곧바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공정들을 축약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손이 부르틀 필요도 없고 제품을 그냥 곧바로 만들 수도 있고 생산 능력도 더 빨라지고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하루에 내가 공급시킬 수 있는 그 양도 베이커리 입장에서 늘어나고 무엇보다 단순히 카페 업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조차도 가볍게 내가 만들고 싶은 두 종크를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쿠팡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검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새롭게 들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라고 말했지만 사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미 가격은 개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시장의 구조는 냉정할 정도로 수참했습니다. 가격선은 깨져 있었고 가격은 완전 붕괴가 돼 있었고 도대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옆에서 옆 동네에 똑같은 가격으로 제품 판매하면 당연히 마진들이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서 내가 제품 판매한다라고 한들 똑같은 기준선에서 소비자가 제품 선택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제품들을 보게 되면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의 케이스를 봤었을 때 스크롤을 내리면 중국 업자들이 이미 들어와서 제품의 가격선을 붕괴한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제품을 제가 판매하기에는 다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상태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와,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들을 신뢰하고 구매를 할 수 있을까? 겉에 이렇게 중국어 그대로 써져 있고 이건 뭔 슬라임인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인지 과연 이걸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진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차이나에 저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꽤나 저에게는 이 시장 속에서 유의미한 정보였는데요. 바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쿠팡의 제품들이 전부 다 똑같은 제품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저도 똑같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씩 보기 시작하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이 제품들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처럼 보입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면 피스타치오 일부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설탕이나 오일, 화이트 초콜릿 같은 걸로 채워놓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스타치오를 베이스로 한 원재료라기보다 이미 어느 정도 곧바로 두 종크를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제품에 가까웠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와, 여기는 이미 진짜 화이트 초콜릿과 오일까지 싹 다 섞어가지고 두바이 존트 쿠키를 만들 수 있는 공정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어 놨구나. 바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이 상품들이 계속해서 판매가 되겠구나. 사실상 저는 이들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저는 결국엔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잣대에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비교, 용량 비교, 배송 비교, 그리고 결국엔 치킨 게임. 이건 제가 원하는 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본질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맛있는 두바이 존트 쿠키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제품을 원할까? 이미 달고 이미 농도가 잡혀있고 이미 초콜릿과 이런 공정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피스타치오 크림일까? 아니면 자기 레시피대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베이스에 가까운 100%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일까? 전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만든 사람일수록 완성형을 사는 게 아니라 통제권을 사려고 하거든요. 당도를 내가 정하고 질감을 내가 정하고 얼마나 넣을지 내가 정하고 설탕을 넣더라도 어떤 설탕을 넣을지 내가 정하고 내 쿠키에 맞는 밸런스를 내가 잡는 것. 진짜 만든 사람은 그 통제에서 나오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한 건 이미 맛이 결정된 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맛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거기서 차이를 찾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들은 이미 양념이 다 된 소스를 팔고 있었고 저는 요리사가 자기 레시피대로 간을 맞출 수 있는 베이스를 팔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향이 완전히 잡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 판매 사이트 타오바오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타오바오의 화면인데요. 제품들이 정말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카테고리 속 제품들이 실제로 우리가 곧바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이건 뭐야? 안마 의자인데 리클라이너 같죠? 아예 탭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존재하고, 지금 이건 안대 같은데 AI랑 연동이 된 스마트 안대로 보이는 것도 있죠. 패키지 포장도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상세 페이지 이런 거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제품 판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셋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엔 중국 제조업들이나 판매업자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판매될 수 있는 제품들의 폭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스크롤 내리다 보면 AI 챗봇부터 시작을 해서 용도를 알 수가 없는 인형, 그리고 그 외에도 펫을 드라이 할 수 있는 드라이 샤워, 아이폰에 연결해서 바로 독서대처럼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던가, 실제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판매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론이라던가 가습기라던가 AI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봇이라던가, 안마의자인데 공간을 차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존재하고요. 근데 사실 이걸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찾고자 하는 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였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저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중국어로 검색을 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신뢰를 하기 어려운 제품이더라고요. 과연 이 제품을 제가 한국에 올렸을 때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사이에서도 똑같이 피스타치오 크림과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100% 제품들이 혼재했고, 이 사이에서 저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저는 직접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판매자와 소통도 할 수 있거든요. 너 이거 진짜 100% 맞냐? 피스타치오 원산지는 어디냐? 제품 사진 말고 실제 성분표나 자료를 줄 수 있냐? 처음엔 다들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다라고 하고 가능하다라고 하죠. 근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답이 끊깁니다. 원산지 증빙이 있냐라고 하면 말이 없어지고, 성분표 보내달라고 하면 안 읽고, 공정자료 요청하면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겉으론 제품이 많아 보이더라도 실제로 믿고 들여올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거의 없구나. 제가 찾고 있었던 건 그냥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 누군가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먹는 제품일 텐데, 이때 이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정한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에 해당을 했고, 이 조건들을 전부 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장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제가 탐색했던 판매자 중에서도 공장이라고 판별할 수 있는 제품이 딱 13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13개 중에서 사실상 12개가 싹 다 나가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조건을 하나는 제시를 하고 증빙 서류를 요청한 순간 대화가 끊겨진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는 판매자를 한 명 찾았고, 그 판매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 끝에 이미 재고가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져 있다라는 답을 얻게 됐고,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공정 자료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팔아야 하느냐. 근데 여기서 저는 처음부터 되게 명확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일반 소비자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100%인지 크림이 섞였는지 68%인지 굳이 그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아도 바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제가 찾고 있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들고 싶은데 피스타치오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직접 탈각하고 갈고 섞고 농도 맞추고 그 과정에 시간을 다 쓰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구인가? 바로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소비자에게 파는 상품이 아니라 그 맛있는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한테 파는 상품이었던 거죠. 그 순간부터 상품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소비자용 소용량 상품으로 갈 이유가 없다. 카페 사장이 사서 바로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이걸 쓸 수 있어야 했으니까 저는 이 상품을 처음부터 150g도 아니고 250g도 아니고 1kg 옵션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누구를 고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일반 소비자를 상정하고 기획했다면 맛있다, 유행이다, 두바이 감성이다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근데 전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매하고 싶은 건 유행이 아니라 해결이었고, 감성이 아니라 효율이었고, 완제품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원재료였으니까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도 그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카페 사장에게 팔고 있었으니까 맛있어요 라는 말보다 이 원재료가 당신의 작업 시간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왜 이 제품이 통제 가능한 베이스인지, 왜 애매한 피스타치오 크림이 아니라 100% 스프레드여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페이지를 설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전 사람들의 입에 들어갈 디저트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주방 위에서 곧바로 생산성이 되는 재료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쿠팡에 올렸습니다. 네이버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단 이틀이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깁니다.
누군가는 유행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줄을 서고 있었고, 누군가는 못 사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전 그 한가운데서 그걸 만들지 못하는 사람을 고객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진짜로 팔리는지 보는 겁니다. 이때까지 계산했던 이 심리 구조 자체와 소비자에 대한 이해 자체가 먹혔는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소비자가 답해주겠죠.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더 빨리 왔습니다. 업로드한 지 2, 3일도 아니고 6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이미 매출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을 업로드하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매출 24만 9천을 찍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85만 3,680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또 그 다음날에는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반응이 오는 속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유행을 잘 탄 상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든 사람들에게 곧바로 필요한 재료를 던진 거였으니까요. 있으면 사야 되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쪽에서 매출이 나기 시작하니까 동시간대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매출도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매출 160만원 찍은 거죠. 1월 1일 제가 처음에 만들어 런칭했던 제품은 현재 하루 매출이 140만원이었고, 같은 시간대에 제가 구매 대행으로 런칭한 제품은 하루 매출이 85만 3,680원이었으며 사실상 저는 지금 하루 매출을 240만원 넘긴 겁니다. 매출의 흐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만원, 그 다음날은 150만원, 그 다음날은 50만원, 이후에 또 170만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메인몰의 경우에도 하루 매출 평균 100만원 이상 계속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팔리냐가 아니라 이 속도가 챌린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였거든요. 그렇게 30일차까지 매출을 발생하는 걸 모니터링했고, 이후 챌린지가 끝나고 그 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일차 챌린지는 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챌린지가 마무리된 만큼 결산도 진행해야겠죠. 그동안 발생한 매출들을 전부 합해봤습니다. 우선 메인몰 같은 경우에는 총합 30일 동안 2,187만 4,600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미진한 금액입니다. 어떠한 금액으로 이걸 해증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구매대행몰에서 나온 상품이죠. 구매대행몰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2026년 1월 8일까지 총 761만 3,860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메인몰의 매출 2,187만 4,600원과 구매대행몰의 매출 761만 3,860원을 더하면 매출의 총합은 2,944만 8,460원이 됩니다. 거의 3천만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한 건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에도 함께 업로드를 했다고 했었죠. 구매대행몰 경우에는 매출이 약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제 결제 금액이 584만원으로 찍혀있긴 했지만 여기서 챌린지 제품의 매출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이후에 처음부터 시작한 메인몰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188만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매출을 전부 더해보겠습니다. 2,187만 4,600원 더하기 188만원 더하기 761만 3,860원 더하기 200만원, 그렇게 더한 총합 매출은 3,300만 36만 8,460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값을 마진 계산기에 넣어서 정확한 마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선 메인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매출을 마진 계산기에 넣어보면 현재까지 누적 순이익은 818만 861원이 나옵니다. 보고 계신 금액은 전체 정산금과 전체 발생 수수료, 그리고 전체 원가, 물류비, 전체 광고비까지 전부 다 함께 고려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대 같은 경우에는 누적 매출 961만 3,860원 사이에서 총 순이익은 328만 6,863원이 나왔고, 이 금액도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정산 금액과 수수료, 그리고 매입비, 광고비까지 함께 고려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메인몰과 해구매대행몰의 수익을 전부 합했을 때 제가 30일 동안 발생시킨 순이익은 약 1,140만 6만 7,724원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30일간 순이익 약 1,100만원 이상을 달성하고 챌린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챌린지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기가 빨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쉽게 굴러가길래 이번에도 그냥 무난하게 끝나겠네 싶었고, 그래서 태국까지 가가지고 그냥 제가 쉬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판이 좀 살짝 비틀어져 있었고, 그걸 다시 바로잡는 과정은 실제로 나름 좀 기가 빨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재밌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대부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변인에 해당했고, 뜻하지 않게 광속 달리기까지 했다 보니까 나름 성장한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결국에 사업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은 결국엔 누군가의 막혀있는 지점을 풀어준 제품이라는 것. 이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제품은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수급 때문에 막힌 시장을 풀어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지점, 멈춰있는 지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 지점을 풀어주면 결국 시장은 반응합니다. 근데 사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매출 3,500만원, 그 숫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열어놓은 판은 30일 차에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향한 수요는 계속해서 그 후에도 커졌고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찾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루 매출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까지 올라가고 어떤 날은 1000만원 가까운 숫자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사람들이 줄을 선다, 없어서 못 산다, 오플런을 한다는 그 말이 나올수록 주문은 더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한 건 결국 하나였습니다. 유행을 본 게 아니라 그 유행 뒤에서 가장 크게 막혀있는 병목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맞았습니다. 30일 동안 3,500만원을 만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 30일 동안 저는 매출 1억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매출 자료는 오직 구매대행몰에서만 발생한 실적입니다. 챌린지 초반에 기획했던 제 메인 아이템 역시도 같은 시기에 터져주면서 매출 3,300만 원을 돌파하고 전량 완판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앞서 정산 내역을 보여드릴 때 제가 전체 발주 원가를 미리 다 차감해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인몰에서 발생한 3,300만 원의 매출은 원가를 뺀 100% 순이익이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진율 30%로 세팅한 구매대행몰의 수익에 매출이 곧 순수익인 메인몰의 실적을 합치면 이번 1월 한 달 동안 확보된 순이익만 최소 5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저는 24일 만에 30일도 안 돼서 1억 원이 넘는 추가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지 단 2달 차에 월 순수익 5천만 원을 달성해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네요. 제 성적을 몇 배로 뻥튀기 해준 두쫑쿠에게 경례를 표합니다. 네, 이제 저의 챌린지는 정말 끝이 났습니다. 결과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확실히 좀 진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업무들이나 스케줄들을 수행하고 나서 담담하게 지금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결산을 하고 녹화를 하는 과정에 제가 챌린지를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부터 달린 댓글들도 보았습니다. 응원의 댓글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우선 의미 있는 댓글 달아주신 허니님, 짭송님, 바기에드미님, 주주 3cm님, 강강지훈님, 이야기가 남겨지는 과정에 남겨주신 응원은 소중하게 기억하겠습니다. 또 이번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이런 댓글도 하나 보였습니다. 나는 샘플비만 수백 수천이 깨졌다. 영상처럼 쉽게 안 되는데 왜 진짜 현실적인 맥락은 숨기느냐.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걸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해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바라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공장이 구해지지 않거나 판매자가 협조적이지 않거나 하는 수많은 병목들과 변수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같은 의미로 기업 간 거래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고 해서 이익 기대값보다 소통하는 시간이 로스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명목으로 샘플비를 수백 수천을 부르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비즈니스 매너를 갖추지 못한 상대에게 보통 발생하는 현상이죠. B2C는 고객을 통상 걸을 수 없지만 B2B는 고객을 걸을 수 있거든요.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특정 기업으로부터 배제를 당했다면 소비자 T를 벗어나야 하는 게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소통이 멈췄던 12개의 피스타치오 공장 사이에서 제 요구사항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배제한 공장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입 장벽에 불과하지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란 원래 그 과정들을 하나씩 부숴가면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니까요. 아마 이 영상도 지금 이 구조는 말이 안 된다, 이것도 두종쿠만 해당한다, 앞으로의 트렌드 발생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본인의 실패담이 과연 규칙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다 배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한 번의 의사결정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누군가는 해결하고 있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한 보상으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걸 저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사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서비스가 될지 제품이 될지 그건 선택이지만 모든 건 이 규칙을 내가 어떻게 정제하고 설계하고 맞닥뜨린 이 병목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많은 성공담과 실패담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볼 때 결과만 보지 않고 그 깊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이란 장면만 봤지 그 전에 있었던 관찰과 시행착오, 반복과 실행의 시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결과는 운처럼 보이고 남의 성과는 재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면 알게 됩니다. 사업은 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 문제를 붙잡고 남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문제를 끝까지 부여잡으면서 끝까지 실행한 사람이 결국 결과를 가져간다는 걸 말입니다. 설령 1트에 바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후에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밑거름이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늘 운을 바라고 움직인 사람은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은 운이 아닙니다. 운이라고 불릴 만큼 오랫동안 쌓아올린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의 뒤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도전을 해왔고 얼마나 더 도전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체력과 순간이 주어질 때 더 많이 도전하고 실패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어신이었습니다. 속속번에 들어오는 게 드디어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는 세상에 유람한 사람이기에 여전히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아직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10억 원을 만들어 보도록